예, 먼저 박기순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손들어 주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때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마이크가 저기 네. 성함 말씀해 주시고, 괜찮으시다면 소속과 뭐 직함 이런 거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괜찮지 않으시면 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홍익대학교 미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인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세 번 선생님께서 귀한 시간 내서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박기순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메모를 남긴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모더니티를 역사적인 시대범주가 아니라 현재를 진단하는 철학적 태도로 규정하시고 그 미학적, 정치적 중요성을 자본주의의 변천사와 철학사를 통해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서 저는 모더니티의 정치적 시도들을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으로 이끌 동력 내지는 그러한 가능성의 장소에 관해서 발표자 선생님의 보다 더 구체적인 의견이 궁금해졌습니다. 예컨대 현재 우리는 인간을 다른 물질 존재들과 동등한 지위의 인간 물질로 상정하고 새로운 관계 맺음을 모색할 정도로 모더니티의 자유, 평등 이념을 연장해서 사유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한 시도가 개인과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윤리적, 정치적 실험으로 발전하고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현재의 디지털 기술과 매체 환경, 또 이전 시대의 군중과는 구별되는 오늘날 인터넷 공간 속 군중의 특이성이 이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현재 주목하시는 쟁점이나 이론이 있으시면 짧게라도 더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기순 선생님. 큰 생각은 없는데 일단은 큰 생각은 없다는 얘기는 자잘한 여러 생각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이제 제가 앞에서 그 윤리적 전해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했던 거는 이제 그것이 과연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이 한편으로 있고, 그래서 그 반대쪽 얘기를 그렇게 이제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질문자께서는 그쪽 얘기를 조금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이셨던 것 같고, 뭐 그거의 단초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는 뭐 19세기 뭐 보들레르나 베냐민 뭐 이런 그 사상가들 혹은 예술가들의 얘기를 약간 단초적으로 했는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주로 준거하고 있는 관심 있어 하는 어쨌든 이제 논의들이 있고요. 뭐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뭐 바디우도 그렇고 뭐 들레즈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근데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자들이나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타나는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갖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고, 그 정치는 결국은 새로운 사유 가능성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윤리적 전해라고 하는 것을 문제시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다른 사유라기보다는 사유를 어떤 한 가지에 종속시키고 다른 사유 가능성을 봉쇄한다는 점에 이제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그 다른 사유 가능성을 다른 어떤 형이상학이나 철학적 그 토대 위에서 사유하는 여러 철학자들이 사실은 있고, 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철학자들을 얘기하면 주로는 뭐 랑시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 푸코, 그다음에 바디우 뭐 이런 종류의 철학자들이 제 주된 관심의 영역인데,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이렇게 어떤 제가 오늘 발표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 삶의 지평을 벗어날 수 없는 혹은 존재적 지평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폭력, 어떤 분열,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위험과 분열과 폭력 이 가능성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걸 도망갈 수는 없다는 것이고 말하자면 그거는 아마 이제 니체를 제가 언급하기도 했지만 니체가 얘기했던 어떤 강한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과 혹은 평화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험과 분열과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려 하고 추구하고 길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도 나타났지만 현실적으로 되게 그것이 암울하고 우울하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가능성만이 남아있지 않느냐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주 비극적이고 항상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들은 비극적이고 우울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역사는 진행됐고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것들과 도전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어쨌든 끊임없이 다른 세계를 구성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 속에서 어쨌든 현실을 대면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동신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네. 죄송합니다. 좀 질문을 박기순 선생님한테 드려야 돼서. 네.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이동신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네, 부탁드릴까요? 혹시 그냥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중인 이슬이라고 합니다. 우선 새 선생님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 연구 분야를 좀 확장할 수 있게 이제 환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이동신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실은 이제 선생님 발표 주제를 보고 먼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바르트 책에서 먼지를 터시면서 생각하게 되셨다고 발표 중에 언급을 해주셔서 답을 듣게 되었지만 그 개념 자체가 좀 비인간 존재를 생각하게 하는 화두로 흥미로우면서도 또 굉장히 동시대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주진 않으셨지만 발제문에서는 이제 28쪽에 캐리 울프가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적 포스트 휴머니즘에 해당되는 이제 수코의 작품과 포스트 휴머니즘에 해당되는 에듀아도 칵의 작품을 이제 예시를 들었다고 기재를 해주셨는데요. 문학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 궁금했던 점인데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인간 존재의 실제를 잘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좀 고민할 수 있는 좀 좋은 매개체가 되어줄 수 있는 문학 작품이 무엇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약간 저희 학생이라서 짜고 짜고 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예, 먼지에 대해서 하나 더 사실은 이제 먼지 뭐 바르트 책 그 먼지 털어내면서 하긴 했지만 사실 오늘 뭐 얘기를 못했지만 제가 이제 뭐 나중에 글로 더 이렇게 쓰면은 한 가지 먼지가 더 남아 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제일 고민하는 그런 어떤 먼지인데 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코스믹 더스트라는 말이 요새 나와요. 그래서 무주 먼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이제 코스믹 더스트가 이제 지구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연구가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존재론적인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 아니면은 뭐는 생명체, 비생명체 다 합쳐서 이렇게 우주라는 이 전체가 어떤 이 먼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인데 그게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론적인 문제점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고민들 그걸 좀 얘기하는 그런 먼지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확장한다면 그 먼지까지 좀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제 비인간 이렇게 글을 뭐 읽어보신 분은 좀 알겠지만 이제 캐리 울프가 이제 그 자신의 책에서 수크랑 이제 에드워드 칵의 그런 어떤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하나는 인본주의적 포스트 휴머니즘과 다른 하나는 포스트 휴머니즘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차이는
어떤 비인간 존재를 다루는 작품이다, 예술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궁극적으로 비인간 존재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나 인간의 어떤 인식을 확장하는 그런 어떤 그런 뭐 윤리적인 문제도 인간의 윤리를 고민하는 그런 어떤 작품들인가 하면 비인간 존재를 다루면서 비인간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작품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불가능한 그런 어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인간 존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나 어떤 그런 걸로 뭐 포섭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알 수 없음을 계속 그 작품 속에 남겨놓는 작품들 그런 걸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제가 뭐 미학이 제일 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문학 작품은 여전히 그런 어떤 뭐죠? 그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되게 넘어서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작품들이 있다면 이제 뭐 제일 많이 들은 건 이제 그런 동물 연구에서는 코치의 작품인 것 같아요. 엘자베스 코스텔로의 작품을 얘기하면서 동물을 상상하는 게 어떤 것인가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엘자베스 코스텔로가 가장 그 코스텔로라는 이제 인물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카프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그런 레드 피터 그 원숭이가 학술원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 레드 피터가 그러죠. 이제 자기가 인간의 언어로 나의 그런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인간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이전에 원숭이로서의 경험은 내가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이미 인간의 언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번역된 그런 거고 번역 이전의 상태는 나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얘기할 수 없음을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그 코스텔로나 카프카의 작품도 그렇고 뭐 요새 뭐 제가 있는 건 뭐 사이언스 픽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새 스페큘레이티브 뭐 사변적 뭐 이런 과학 소설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어떤 알 수 없음 그런 것들을 계속 전제하는 그런 어떤 뭐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전달하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문혜진 선생님의 네, 손 제일 먼저 드신 분. 네. 네. 오늘 발표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38쪽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얼터에 왜 모던이 붙어야 하는지, 특히 다양성과 대안을 의미하는 이 얼터에 모던이 왜 붙어야 하는지가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적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얼터의 개념에 더 잘 부합하는 어떤 다른 대안적인 용어가 무엇이 있을지,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현장 비평의 메타모던이 지닌 어떤 유용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45쪽을 보면 이제 메타모던이 얼터모던과 달리 이 현장의 흐름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모순적인 것들을 그냥 아우르는 정도의 어떤 추상적인 태도 정도만 도출 가능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이제 설명해주신 메타모던이 지닌 어떤 존재론적인 성격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모던과 포스트 모던 사이의 어떤 긴장이라든가 혹은 진동,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양극에 위치한 것이 어떻게 교섭할 수 있는지, 이 진자 운동을 잘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얼터 모던처럼 다양성의 공존을 짚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현장에 적용될 때 이 메타모던이 지닌 어떤 긍정적인 잠재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그럴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일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앞서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포스트 모던 이후를 무엇으로 지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 그 쟁쟁한 학자들이 전부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든 하이퍼 모던, 뭐 디지털 모던, 뭐 무슨 모던, 뭐 이런 식으로 줄줄이 이야기하고 있고, 얼터 모더니즘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얼터모던이 이론적인 어떤 한계를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은 이론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출발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큐레이터였기 때문에 현장의 어떤 경향을 굉장히 예민하게 감지했고 이 경향이 분명히 이전의 그 포스트 모던의 어떤 미술과는 다르다라고 확신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붙이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로 이제 도출한 뭐 이시성이나 번역이나 전치나 뭐 이주 이런 키워드들은 굉장히 그 현장의 특성을 잘 설명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시대 구분 개념으로 이제 지칭까지 의도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데 그 지점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상당히 그 구멍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그냥 여러 어떤 시도 중에 하나로 남지 않았나 싶은데요. 대안적인 용어를 제가 제시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든 그 얼터모던이라는 어떤 용어를 이분이 주장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제가 추정하자면 포스트 모던하고는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그러니까 더 이상 포스트 모던 이렇게 쓰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무언가를 이제 제시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그 탈식민주의 학자들이 비서구 근대성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근대성을 다시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아마도 힌트를 얻어서 대안적인 그러니까 서구만의 근대성이 아닌 다양한 어떤 근대성 그리고 과거의 그 서구의 근대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보편주의에 대해서 일종의 대안으로서의 근대성 이런 뜻으로 얼터모던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용어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시하기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중요하고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메타모던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적용 가능성이 많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득력도 높고.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분들이 문화 이론가이기 때문에 미술, 문학, 뭐 건축 이런 각각의 영역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전공자만큼 그렇게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그 간극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눈에 이제 뭐 모순적인 것들을 함께 아우른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모두 그런 속성만 있으면 전부 다 메타모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이론의 어떤 구체적인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렇지만 여전히 미술에 적용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에는 소개하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2015년에 이플럭스 저널에 뉴 뎁시니스라고 하는 어떤 글을 썼어요. 그게 자료집에 그 70 각주 70번에 있습니다. 그 글이. 근데 그 글에서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어떤 그 적용을 시도하는데 동시대 작가들 중에 표면과 깊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이들이 이제 모던은 깊이를 추구했다면 포스트 모던은 깊이 없음, 뎁스리스리스 그걸 추구했고 그 다음에 메타모던은 깊이감이라는 걸 추구했다. 그러니까 깊이를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 모더니즘처럼 정말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표면에 어떤 그 부유하면서 아래를 쳐다보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모던 같은 경우는 다이버라면 포스트 모던은 일종의 서퍼다. 표면 위에서만 뜨는. 그리고 메타 모던은 그 스노클링이다. 그러니까 표면에 떠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 표면의 어떤 그 쾌락을 알면서도 깊이를 추구하는 어떤 사례들을 이렇게 쭉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작가들 역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맥락 없이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꽤 그 중에 설득력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알렉산드라 도미나비치라는 어떤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그 동시대의 어떤 그 뭐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뭐 이런 어떤 그 사례들을 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어떤 캐릭터들의 역사성을 추구하는 뭐 이런 종류의 어떤 전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설치 자체도 투명한 어떤 그 아크릴 무슨 뭐 이런 어떤 막 같은 데다가 그 캐릭터들이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 커튼처럼 걸어놔요.
그럼 관객이 그 커튼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투명한 것도 아니고 반투명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의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넘나드는 이런 종류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는 꽤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표면과 깊이라는 키워드는 최근 동시대 작가들 중에서 포스트 인터넷 계열의 작가들, 즉 인터넷 이후의 어떤 감각을 이야기하는 그 작가들의 사례는 아주 딱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메타모던의 개념 자체는 꽤 매력이 있고, 그 사례를 각각 영역마다 다시 그 장르의 맥락에 잘 부합하게 다시 쓴다면 꽤 설득력 있는 어떤 이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더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지금 유튜브에서 들어온 질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질의응답을 더 계속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2부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지금 구성이 지금 시간이 10분 이상 지연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20분간 커피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4시까지, 그러니까 4시까지 커피 브레이크를 갖고 잠시 쉬시다가 4시부터 2부를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일부에서 미처 다 하시지 못한 질문이 있으시면 이 유튜브 질문과 함께 그때 다시 다루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잠시 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